안녕하세요. 익산 여성의 전화에서 일하고 있는 손인숙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전화 대표님과 김수현님을 모시고 익산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오신 두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익산 여성의 전화 봉기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익산에 살고 있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김수현님은 가명을 쓰고 있답니다. 네, 봉기숙 대표님, 여성의 전화에서는 네. 지난 3월에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익산 여성 노동자가 위협받고 있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익산의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거론했죠. 네. 그리고 특별히 익산 여성의 전화에서는 해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네. 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여성의 날이 무엇인지, 왜 네. 익산에서는 이렇게 38 여성의 날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38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해마다 이렇게 전국 여성 단체, 연합 여성 단체들은 이 날을 기림을 했었는데요. 이런 날을 왜 하느냐, 언제부터 했느냐. 우선 이 날은 맨 처음에 계기가 된 것이 미국이었어요. 미국에서 1908년도에 섬유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그 일하던 현장을 이렇게 불이 났는데 일하던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몇백 명이 죽었어요. 그 몇백 명이 죽는 현장을 보면서 여성들이 우리 이렇게 이런 현장에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건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우리의 근로 환경을 좀 개선해줘. 라고 하면서 그런 요구를 가지고 거리로 나왔어요. 거리로 나오면서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했었고,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요구, 그리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성에게도 정치 권력이 필요하다. 정치 권력이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 선거권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성에게는 선거권이 없었는데요. 그 선거권을 여성에게도 달라라고 해서 그때 구호가 여성에게 빵과 장미를, 빵은 생존권이었고요. 장미는 이제 인권, 이제 선거권이었죠. 선거권을 달라고 하는 요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날이 이제 미국의 루트거스 광장에서 수천 명의 여성들이 나와서 이런 구호를 외쳤고요. 그때가 1908년이었어요. 이 날을 계기로 여성들이, 저 여성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있는데, 이날 중심으로 좀 모여서 해년마다 해보자라고 결의가 된 것은 1975년도에 유엔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서 이제 전 세계 여성 단체들이 이 날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1985년도 이제 그 전에 일제시대 때도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리는 날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 아직 우리도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는 1985년도부터 한국여성단체 연합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는 이제 익산에서는 저희가 이제 2015년도 5년 전부터 해년마다 했었습니다. 네. 1908년도에 여성에게 선거권이 없었다는 게 좀 네. 의아하기도 한데요. 그죠? 네. 네네.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선거권을 자연스럽게 주잖아요. 누군가를 나의 정치적인 권력을 대의할 수 있는 후보자를 뽑는 선거권을 자연스럽게 주는데, 1908년도에는 여성에게 그걸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는 건 뭐였냐면, 여성은 미성숙한 존재이고 이성적인 존재가 아닌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돌아가는 일을 맡기게 되면 세상은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어. 혼돈의 세계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남성만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론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선거권은 남성에게만, 그것도 돈이 많고 공부를 맨 처음에는 그렇게부터 주어졌는데, 나중에 이게 점차적으로 노동자까지 확대가 됐지만, 노예까지도 줬지만, 남성 노예에게도 줬지만, 여성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지 않았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익산이라는 비교적 중소도시에서 해마다 세계 여성의 날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요. 2015년부터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뭐 해년마다 했던 거 내용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2015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을 우리도 여성 단체들이 모여서 해보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라고 하는 주제로 3월 7일 날 영등동 하나은행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때는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라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여성이 안전하게 살고 있는 공간, 예를 들면 직장이든 가정이든 거리에서든 안전하다면 누구든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사회가 되면 누구든 안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진행을 했었고요. 2016년도에는 그때가 이제 지자체장 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익산시장 예비 후보자에게 여성 정책을 묻는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지역에서도 여성 정책에 대해서 시장 후보들에게 처음으로 물어보는 계기였는데 어쨌든 좀 많이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익산 지역의 여성들의 조금 뭐라고 할까요? 성평등을 좀 앞당기는 데는 좀 많이 부족했던 그랬던 행사였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요. 2017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익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상징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녀의 상은 어쨌든 전쟁 시에 여성의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시민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두 번 다시는 우리 지역에서, 작게는 우리 집에서, 직장에서, 크게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3월 8일 날 이제 그 발족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소녀상 건립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2017년도 8월 15일 날 건립을 완료를 했었고요. 2018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3월 8일 날 어떤 기자회견을 했냐면 익산시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이때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익산시에서 한 과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에서 지속적으로 이 여직원들에게 성폭력하고 직장 내 갑질을 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한 2015년도부터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계속 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다양한 노력을 했었는데 오히려 피해자들이 계속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기자들이 어떻게 피해자들이 이렇게 불리한 위치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데가 없냐라고 해서 저희 여성의 전화를 찾아왔고, 저희도 그때 그 사안을 가지고 정리해보면서 이거는 저희가 꼭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때 마침 그 행정재판, 가해자를 처벌하는 행정재판이 1차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피해자들끼리 패소를 했었어요. 1차 때는. 근데 이제 2차 행정재판에서도 피해자들끼리 지면, 이게 또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가해자가 현장에 복귀하는 과제만 남아있었고, 피해자들도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아마 가해자가 복귀하게 되면 그것을 문제 제기한 본인들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되게 이제 행정재판 2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좀 그런 감정이 좀 많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 여성의 전화가 들어가서 이제 같이 지원을 하다가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잘 돼서 행정재판 2심에서는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해자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이런 상담을 진행하거나 하진 않고 지역에 있는 사안을 이렇게 신문 기자들이 낸 기사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원을 했고 싸움을 했는데도 어쨌든 보면 싸움을 진행하면 의지만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건이었었고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건은. 그래서 그날 2018년도에는 그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2018년도에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캠페인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여성에게 노란 장미를 존엄을이라고 하는 주제로 영등동과 원광대 그리고 시내 곳곳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이제 익산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이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작년에 상담을 쭉 받았었는데 그 상담 사례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익산 현장 이렇게 익산에서 익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예를 들면 무슨 청정기 필터를 만들고 있는 이 회사에서 사내에서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고 있었나 봐요. 노동조합 그리고 만들어지고 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 어떤 여성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그 여성의 활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공격을 할까 하다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그 여성의 남편에게 그 남편이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나 봐요. 그 가게에다가 메모를 남기고 갔어요. 그게 뭐였냐면, 네, 당신의 와이프의 남자 관계가 복잡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메모지를 남겨놓고 갔어요. 근데 다행히 그 여성분이 남편 가게에 들어가서 그 메모지를 먼저 보게 됐고, 그래서 또 그 가게 안에서 CCTV가 있었거든요. 그 CCTV를 바로 확인해 보니 그 메모지를 남기고 갔던 사람이 그 회사의 관리자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자에 대해서 이제 노동부 익산지청에다 신고하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고 회사에다가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는데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열긴 열었는데요.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줬냐면 심할산장 써라고 하는 아주 가벼운 징계를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불복해서 그 여성이 활동하고 있던 노동조합과 같이 힘을 합쳐서 다시 회사에다가 이거는 너무 부당한 징계다라고 해서 항의를 했고 계속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가 재징계를 내렸는데 가해자에 대해서는 출근 정지 2주 재징계 내렸고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회복하는 지원을 했는데 그 유급 휴가로 그 여성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유급 휴가를 주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병원비를 지급하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보면 여성들이 어떻게 사회적인 요구를 하게 되면 여성을 공격할 때 이렇게 성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러면 여성들이 활동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쨌든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여성의 활동을 막으려고 했던 이런 사례였는데요. 만약에 이 여성 주변에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이 여성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끝까지 이런 결과를 못 얻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례로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익산 지역에 사는 여성이 전주 완주 쪽에 있는 공장에 출퇴근하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이 여성 가장이었었고, 그래서 이 여성이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 상황을 알고 있는 현장 관리자가 오히려 이런 혼자 사는 여성에게
나 술 사주라, 밥 사주라, 우리 연애해볼까? 이렇게 막 계속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여성들이 익산 지역에 사는, 이제 같은 직장 내에 있는 여성들 중에서 익산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한 세 분이 계셨나 봐요. 이 세 분이 같이 이제 회사 끝나고 익산 지역에서 회식을 하는데 중간에 이 관리자가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하고 마치고 노래방을 갔는데, 이 여성이, 이제 A라고 하는 여성이 그 노래방 화장실을 가는데 이 관리자가 따라온 거죠. 따라와서 화장실에서 몸을 만진다던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평소에도 굉장히 뭐 이렇게 안 좋은 관리자였는데 실제로 이날 이런 실제적인 이제 육체적인 성추행까지 당하니까 이분이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좀 도와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가 어떤 절차를 밟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이 여성에게 돌아온 건 뭐였냐면, 그 성추행을 한 관리자가 오히려 이 여성한테 쫓아와가지고, 네가 무슨 의도로 나를, 이렇게 말을 해, 고발을 해. 그러면서 굉장히 오히려 이 여성에게 함부로 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성추행 사건은 없었지만, 그렇지만, 업무 배치에 있어서 이 여성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아주 고된, 코스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 여성을 계속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이 여성이 한 3년 정도 버티다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 여성이 저희가 이제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까지 오래 버텼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먹었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디 나가서 돈을 벌고 살아요. 그리고 나는 자식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사건이었어요. 네, 근데 이 사건을 저질렀던 가해자가 사실은 이 여성 외에도 거기 현장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을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전주지청에다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발을 했는데, 사실은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는 여전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피해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치사하고 더럽고 그래서 다 그만둬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증언은 하지만 실제로 고소고발까지 가게 되는 건 좀 많이 꺼려하시다 보니까 가해자를 아직까지도 처벌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성들의 생존권이 사실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이번에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또 이제 작년에 저희에게 우리 지역에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복지 시설이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기도 하고 친인척들이 다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 안에서 성희롱, 성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추정하는데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근데 네, 드디어 마이크가 저한테 오네요. 네. 네. 이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수연님이 세 번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건데요. 수연 씨는 본인이 일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대표가 자신의 아들과의 결혼을 요구했고요. 이를 거부하자 재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과 재계약을 결부시키면서 재계약이 되지 않는, 말로만 들어도 놀라운 사건인데요. 지금 입사해서 퇴사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는 익산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약 2년 3개월가량 일을 하였고, 처음 입사 지원서를 메일로 보내자 그 면접을 보기도 전에 사회복지 시설의 대표로부터 만나는 이성 친구가 있는지, 결혼 정년기인데 결혼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물어보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이후 제가 입사를 하게 되었고, 입사 후에 한 4개월가량 지난 후에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표자가 저에게 영화표 2장을 끊어줄 테니 자신의 아들과 영화를 보고 한번 사귀어 봐라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이후에도 제가 마음에 드니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하면 밑에 직원을 두고 일을 할 수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결혼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 이후에 보인 대표가 보인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대표자의 사적인 요구를 제가 거절했음에도 작년 한 11월에는 대표자가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힘들고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라도 키워서 며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대표자의 요구를 응하지 않자 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1년 단위로 쓴 근로계약서를 운운하면서 다른 사람을 뽑는 공고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당해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좀 그 과정이 어땠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다닌 사업장은 5인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이어서 제가 2년 이상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진정 제기를 하였고, 이 부분이 이제 내사로 종결이 되어서 현재는 재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수연 씨는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었어요? 우선은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이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있어서 시에서는 근로계약 조건이나 아니면 이런 가족체계 운영에 있어서 특히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게는 뭐 예를 들어서 2인 이상의 가족이 뭐 운영을 할 수 없게 제약을 둔다든지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견디고 계신데요. 어떻게 이 과정을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뭐 지금도 이제 심적으로 많이 괴롭고 힘든데요. 이런 좋지 않았던 일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사회복지사로서 이런 가족체계 복지시설 부정 운영으로 인해 이런 더 이상 저와 같은 여성 근로자들의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서게 됐습니다. 네, 네, 이 일을 진행하면서 좀 상담도 받고 좀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말이 좀 힘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상담을 다니면서 저를 상담해 주셨던 상담사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다니는지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녔던 사회복지 시설이 여자 아동들의 생활 시설로서 이런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여성으로서 이런 염려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었기에 그런 부분을 이제 지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다니고 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는 저를 만나진 않았지만 건너서 제 이야기를 듣고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봉기숙 대표님,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합니다. 여성의 전화에서는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익산시와 지역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지요? 네. 우선 저는 이제 그 수연 선생님 사례에서도 보듯이 우리 지역이 지금 사회복지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2018년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2017년 자료를 조금 봤더니
거기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업 및 의료가 그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그 안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80%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지금 수연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구조 안에 놓여 있고 또 그렇게 젊은 여성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부당한 요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1년마다 재계약 안 되는 거 다음에 재계약 안 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생존권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뭐 익산시의 인구 늘리기로 굉장히 뭐 인구 뭐죠? 육아 정책 뭐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익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그것도 제대로 된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저는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올 것 같아요. 익산에는 좋은 직장이 많아. 어떤 직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직장. 존중받는 직장이 많아라고 하면 누가 떠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수현 선생님을 보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사회복지적인 마인드로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에 우리 지역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조금 염려가스럽지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끌어올리는 이것을 인권의식이라고도 하고 성인지 감수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를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 정책이 마련되어 있냐 익산시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시민의식을 높여내는 거에는 굉장히 인색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는 조금 그 교육 특히나 성인지 감수성의 교육을 올려내는 교육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굉장히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사회복지 시설이 대부분은 보조금을 받아요. 뭐 많게든 아니든 운영비든 아니든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든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그 시설 내부에서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지금 의논하고 지원을 받을 사실은 상담 창구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담 창구를 열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담 창구 여는 거 더불어서 익산시의회에서 조금 사회복지 시설에서 그 종사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조례가 좀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에서도 보면 그 사회복지 시설마다 영역이 있잖아요.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뭐 여러 그 영역별로 담당자가 있는데 그 담당자들에게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시설 내 종사자들이 내가 이런 부당 노동 행위를 당했어요. 뭐 성희롱이든 성폭력이든 아니면 직장 내 갑질이든 당했어요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신고가 되면 행정도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하고 또 그런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금 조사도 하고 그리고 또 페널티를 자체적으로 좀 페널티라기보다는 페널티는 이제 그 행정도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좀 강력하게 경고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사회가 현장에서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여성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사회복지 협의회가 익산에는 있잖아요.
그들 중에서는 좀 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아니면 또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할 수 있고 교육을 또 시설장들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상담 창구의 역할을 좀 꼭 더 하루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중심으로 올해 2020년도에 익산 여성의 전화가 좀 사회복지협의회든 시의회든 시행정이든 이렇게 다각적으로 지원책을 이런 중심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의 이런 의견이 익산시와 네. 익산시 의회에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힘들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김수현님, 어떻게 마무리로 좀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네. 시간이 지나감에 있어서 사실 심적으로 힘듦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한 행태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있어서 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나 또는 필요시 이런 처벌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여성이 사실은 피해자이거든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그 일하는 곳에서 계속 쫓겨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지금 여기 수연 선생님처럼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주변의 지지거든요. 주변의 지지와 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옳아. 라고 하는 지지가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피해자가 있다면 가서 꼭 손을 잡아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네, 두 분의 이런 노력이 익산의 여성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